645년 6월 12일 아스카 판계궁에 자객이 난입했다. 칼은 단 한 사람을 노렸다. 그는 소와 임록, 조정 최고 실력자였다. 천황의 어전에서 일어난 희대의 살인사건. 그런데 그가 죽자 한반도 정세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고대 일본 최고의 권력자는 한반도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고대 일본의 수도 아스카. 일본 최초의 국가가 싹튼 고대 문명의 발상지다. 이곳에 특이한 무덤이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오륜탑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소아임록의 머리 무덤입니다. 5개의 돌을 쌓아 만든 무덤. 1400년 전 일본 황궁에서 살해당한 소아 임록의 머리가 묻혀 있다고 전해진다. 소아임록이 이곳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암살당합니다. 소아임록은 당시 최대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암살당했을 때 잘린 머리가 날아와 이곳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일본 역사 최대의 정치개혁인 대화계 신의 서막이 된다. 아스카 인근의 한 신사. 이곳에 당시 사건을 기록한 그림이 있다. 이것이 다무봉 연기 회관입니다. 대화계 신을 중심으로 신사와 관련이 있는 장면을 방문객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이곳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살해 사건. 그림엔 사건 당일의 정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살인은 천황의 어전에서 일어났다. 2명의 자객이 번갈아 휘두른 칼에 소아 씨는 목이 잘려나갔다.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아스카 판계궁. 지금은 건물의 터만이 남아있다. 바닥에 깔린 보석은 이곳에 최고급 건물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황궁의 한가운데 위치한 어전. 1400여 년 전 그날 이곳에선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일본 천황의 주재로 외교 문서를 보고하는 자리. 소아 임록은 국서가 낭독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때 무장을 한 2명의 자객이 나타났다. 그들은 어전에 난입해 소아 임록의 어깨와 머리를 뱉다. 그것은 최고 권력자를 향한 쿠데타였다. 살해당한 소아 씨는 과연 누구일까?
7세기 당시 일본 황실의 일을 기록한 상궁성덕 법왕제설. 이 책에 소화씨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그런데 책은 그가 본래 임씨였다고 적고 있다. 고대 일본 황족들의 출신을 정리한 또 다른 책에서 임씨를 찾아봤다. 그러자 더 놀라운 내용이 발견됐다. 임씨는 본래 백제 사람 몫이라는 것이었다. 소아 씨는 백제에서 바다를 건너 외로 온 도레인이었다. 아스카의 한 야산. 지난 2005년부터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소아 씨의 집터로 추측되고 있다. (1994年) 1994년에 주차장 주변의 계곡 입구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소아 씨와 관련된 유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집터 일부에선 검은색의 흙이 발견됐다. 소아 가문 최후의 흔적이다. 이것이 초토, 즉 불에 타고 남은 땅의 흔적입니다. 그 주변에 검은 것이 다 그런 건가요? 이것이 초토입니다. 이것이요. 소아 임록이 살해된 후 소아 씨 가문은 몰락했다. 열도 최고의 권력자에서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소아 씨. 처참하게 살해당한 아들을 보고 충격에 빠진 아버지는 집을 불태우고 자살한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가 소리쳤다. 일본 서기에 그 내용이 기록돼 있다. 한반도 사람이 그를 죽였다.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한인이 죽였다고 하는 거를 직접 한인이 죽였다고 보느냐, 안 그러면은 한인과 관련된 어떤 일 때문에 소가 씨가 죽게 됐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거죠. 그의 죽음은 한반도가 관련되어 있었다. 백제인 소아 씨는 왜 천안궁에서 이처럼 처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을까? 아스카에 위치한 이시부타의 무덤. 커다란 돌이 보이네요. 이것이 소아마자의 무덤입니다. 고대의 권력자는 아주 큰 무덤을 건설하는 데 힘썼습니다. 총무게 2,300톤에 이르는 거대한 화강암으로 지어진 무덤. 천황의 무덤과 비슷한 규모로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크다. 이곳은 입구가 열려 있는데요. 이시부타의 고분은 횡혈식 석실이라 불립니다. 이전까진 일본에 이런 형태의 무덤이 없었습니다. 이 입구는 연도로 옆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시체를 매장하는 현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입구로부터 이어진 길을 지나면 관을 안치할 방이 나오는 구조. 이것은 백제의 대표적 무덤인 문영왕릉과 만든 소재만 다를 뿐 구조가 흡사하다. 관이 들어오는 길 끝에 죽은 이를 안치할 돌방을 들인 백제의 굴식 돌방 무덤은 일본 횡혈식 석실의 원형이다.
고대 일본의 수도에 백제 양식의 거대 무덤을 축조한 소아 씨.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일본 열도의 실질적 지배자였다. 백제인 목씨는 어떻게 일본의 소아씨가 됐을까? 그 인연은 서울 한강변에서 시작됐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1997년 이곳 아파트 공사장에서 한반도의 고대사를 뒤흔든 유적이 발견됐다. 돌로 만든 대형 건물과 제사 유적, 포장 도로까지 갖춘 도성의 흔적이었다. 다리가 3개 달린 삼족배부터 음식을 베어 담는 고배까지 발굴된 유물들은 하나같이 뚜렷한 국가색을 띠고 있었다. 백제의 그 전형적인 토기라 할 수 있는 그 토기의 아래쪽에 다리가 3개가 달린 그런 어떤 삼족배라든지 아니면 또 바닥에 그 굽이 달린 그런 고배라든지 아니면 그 백제의 그런 전형적인 형태의 그릇 받침 형태의 그런 그릇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출토가 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백제 영역에서의 어떤 그 중심적에 취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 총 길이 3.5km에 이르는 토성도 있다. 현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토성이다. 이곳은 백제의 첫 번째 수도였던 한성의 도읍지였다. 한강 건너편에서 풍납토성을 마주보고 있는 아차산. 이곳에 또 다른 성이 있다. 해발 300m 산 위에 돌로 지은 성. 총 1100여 미터에 이르는 성벽은 군데군데 디귿자 형태로 돌출돼 있다. 이 디귿자형 치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군사들이 양옆으로도 그 접근하는 병사들을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또 부족한 곳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어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치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그 성벽과 관련된 방어 구조물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차산 포무리 곳곳엔 군대가 주둔하며 전투를 준비한 요새가 있었다. 성벽과 목책을 두르고 온도를 들여 건설한 보루다. 발굴 현장에선 다량의 무기가 출토됐다. 한쪽이 뾰족한 거고 이 안에 그 투공 구멍이 있어요. 자루를 끼우는 구멍이 있어서 철로 만들어진 무기는 모두 날카롭고 정교했다. 아차산성은 만반의 전투 준비를 갖춘 고구려 최남단의 전진기지였다. (475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다. 왕이 죽고 한성마저 빼앗긴 백제는 남쪽으로 수도를 옮긴다. 그곳이 웅진, 현재의 공주다. 금강을 낀 해발 110m의 능선에 요새를 구축한 백제. 이곳에서 재기를 노렸다. 비상시국에 등극한 문주왕은 한신하에게 특명을 내렸다.
그것은 위기에 빠진 백제를 위한 보강이었다. 왕은 목현만치라는 신하를 남쪽으로 보냈다. 목현만치가 떠난 남쪽은 어떤 곳일까? 그곳은 남쪽 바다 건너의 섬나라 일본이었다. 일본에 도착한 이후 목현만치의 행보는 더 이상 한국의 역사서에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즈음 일본 역사서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이전까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름. 그는 소아만지다. 그런데 소아만지라는 이름은 어딘가 낯익다. 백제 문주왕이 일본에 파견한 사신 목현만치와 유사한 것이다. 학자들은 두 사람을 같은 인물로 보고 있다. 소아 씨의 시조인 만지라는 인물과 한국의 자료에 등장하는 목만치라는 이름의 발음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목이라는 백제 성은 어떻게 소아 씨가 된 것일까? 고대 일본의 수도였던 아스카의 한 작은 마을 소가초. 마을 이름은 이곳을 흐르는 소가천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소가는 소아의 일본식 발음. 소아만지의 성과 같다. 소아만지와 이 지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지명을 바탕으로 한 호족의 성이라고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백제 계열을 비롯한 도레인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소아 씨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아스카에 온 백제인 목현만치는 소가 지역에 정착해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 소아라는 성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엔 소아 씨의 시조를 모시는 신사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곳이 참배객들이 참배하는 배전입니다. 본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유력한 귀족들은 자기 가문을 기리는 신사를 세우곤 했다. 국난을 타개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바다를 건넜던 백제인은 아스카에 정착해 일본 제1의 귀족으로 성장했다. 소아 씨는 어떻게 고대 일본에서 이토록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일까? 그 뒤엔 조국 백제가 있었다. 한국의 문화를 열심히 도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에서도 새로운 것을 수용하여서 정치적인 힘을 장악했고, 그렇게 이 소아 씨는 아스카의 궁궐 안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소아 씨의 뿌리는 백제였다. 고대 일본을 100년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실세가문. 백제의 귀족 목씨는 바다를 건너 고대 일본 최고의 귀족 소아 씨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조국 백제와 일본 사이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갔다. 백제의 세 번째 수도였던 부여. 금강 하류에 위치한 백마강은 중국과 일본의 사신이 백제를 오가던 교통로였다. 낙화암 아래 위치한 고란사. 이곳에 1500년 전 백마강 물길을 따라 백제에 온 특별한 손님들을 묘사한 벽화가 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588년 세 명의 일본 소녀가 백제를 찾아왔다.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양국의 협의를 거쳐 파견된 일종의 국비 유학생이었다. 네, 이 그림은 세 명의 소녀가 백제 땅으로 백마강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이 장면은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시마메, 도요메, 이심이라고 하는 세 명의 소녀가 백제의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데 당시 외조정의 실권자인 소가시 세력하고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일본 왕으로부터 환대도 받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파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시는 백제와 외조정 사이에서 이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했다. 외에 온 백제 사신에게 유학 승려의 파견을 제안했고 이들에게 선진 문물을 전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직접 나서서 불교 사찰을 세웠다. 불법을 흥성시킨다라는 뜻의 법흥사로 불리기도 했던 이 절은 소아시의 주도로 세워졌다. 그래서 한편으론 소아시의 시사, 즉 가문의 절이기도 했다. 일본의 불교 역사를 정리해 놓은 부상략기는 아스카사의 탑기둥을 세우던 날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소아씨를 비롯한 참석자 100여 명은 이날 모두 백제식 옷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소아씨와 함께 열을 지어 걸으며 탑의 기둥 아래에 묻을 백제의 불사리를 운반했다. 고대 일본의 수도에 나타난 거대한 백제의 행렬이었다. 소아씨를 비롯한 그들 모두는 백제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이었다. 소아씨는 일본에 정착한 백제인들의 구심점이었다. 그는 사찰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조국 백제에서 초빙했다. 일본 최초의 석가열애성 아스카 대불은 한 백제 도레인의 손자가 불전을 만든 지 10여 년 만에 완성했다. 탑에 금속 장식을 만드는 기술자와 기와를 굽는 전문가, 벽화를 그리는 화공까지 백제의 기술이 총동원됐다. 불교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종합적인 문화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가 들어가면은 건축 기술이 들어가고 기와를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고 쇠를 다루는 기술이 들어가고 또 문자가 들어가고 사상이 들어가고 그림 채색이 들어가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데 앞장섬으로써 피지배층 또는 다른 호족에 대해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따라서 이런 걸 통해 이런 역할을 통해서 지배적인 지위를 얻고 유지해 나간 겁니다. 조국 백제의 앞선 문명은 소아씨가 열도 내에서 입지를 다지는 기반이 됐다. 소아씨는 아스카사의 중심에 5층 목탑을 세웠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 북쪽에 각각 3개의 금당을 배치하고 주위에 화랑을 둘렀다. 소아씨를 중심으로 한 백제와 외의 교류는 일본 최초의 문명 아스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소아씨는 아스카사가 내려다 보이는 인근 야산 위에 자신의 저택을 지었다. 발굴 결과 집터에선 특수한 건물의 흔적이 발견됐다. 건물을 받친 크고 작은 기둥의 흔적이다. 기둥의 끝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도랑이 있고요. 다음에 기둥 구멍이 있습니다. 다시 도랑이 있고 이어서 기둥 구멍이 발굴됐습니다. 큰 기둥 구멍이 사이에 도랑이 파여 있고 그 다음 도랑 사이에 작은 구멍이 파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아스카에서 발굴된 한국식 대벽 건물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도랑을 파서 짓는 대벽 건물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백제식 건축법이다. 조사 결과 소아씨의 집엔 기둥을 받친 창고 건물이 여러 채 있었다. 그 가운데는 무기고도 있었다. 소아씨에겐 별도의 군대가 있었던 것이다. 아스카에 위치한 소아씨의 또 다른 집. 현재는 사찰로 쓰이고 있지만 7세기 이곳에 저택이 있었다. 바닥엔 판개궁처럼 포석이 깔려져 있다. 황실의 고급 건물에만 쓰이던 건축 양식이다. 이름까지 풍포궁이다. 궁이라는 것은 천황이 사는 곳입니다. 천황의 저택을 궁이라고 부르는데요. 궁이라 불리우던 호화저택에 살았던 소아씨. 그에겐 천황을 능가하는 힘과 권력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50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렸다. 자신의 권력을 넘보는 소아씨를 당시 승준 천황은 공공연하게 죽이고 싶어 했다. 이 말을 뱉은 얼마 후 승준 천황은 살해된다. 소아씨가 한 발 빨랐던 것이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또 다른 백제계 도레인을 시켜 천황을 살해했다. 그리고 자신의 집 풍포궁에서 새로운 천황을 추대한다. 일본 제33대 천황인 추고 천황.
그는 소아 씨의 외조카였다. 주고 천황은 소가 가문의 딸입니다. 소와 도목의 외손녀, 즉 소가노 기타시 히메의 딸입니다. 이제 소아 씨는 일본 열도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그 권력은 100년 동안 대를 이어 유지됐다. 일본 중부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나가노시. 10여 년 전 이곳에서 한 고대인의 무덤이 발견됐다. 이 도로 건설에 앞서 미조구치 노츠카 고분의 발굴 조사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실시됐는데요. 이곳 미조구치 노츠카 고분에서는 인골 그리고 갑주가 출토되었습니다. 도로공사 때문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고대의 무덤. 돌로 벽을 쌓고 천장을 덮어 만든 구덩이식 돌방. 그곳에 유골이 있었다. 무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발굴팀은 유골을 분석해 피장자에 대한 정보를 밝혀냈다. 분석 결과 40세 전후의 남성으로 164cm의 키에 마른 체형을 하고 있다. 당시로선 꽤 큰 키로 토착 외인들과는 유전적 형질이 달랐다. 치아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신장이 비교적 크고 마른 체형인 점에서 도레인 계통의 남성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무덤에선 철로 만든 갑옷도 발견됐다. 그는 백제에서 건너간 도레인으로 백제의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 세력으로 성장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 일본 역사서는 그의 이름을 시나노라고 적고 있다. 시나노는 나가노의 옛 이름. 그는 소가 지역에 정착한 소아 씨처럼 시나노란 지명을 성으로 쓴 백제계 호족이었다. 시나노는 일본 열도에서 확보한 힘을 조국 백제를 위해 썼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성을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백제는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에 총공사를 퍼부었다. 일본에서 태어난 백제 관료였던 시나노는 천황에게 백제의 뜻을 전했다. 백제는 외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왜 조정은 백제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 미조구치 노츠카 고분에 그 단서가 있다. 고분에선 사람의 유골 외에 6마리의 말뼈가 발견됐다. 고대의 가장 중요한 군수물자 중 하나였던 말. 더구나 말은 당시 일본엔 존재하지 않던 귀한 동물이었다. 어떻게 이곳에서 말을 순장할 수 있었을까?
본래 일본에는 말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이 지역에서 말을 키운 게 아니라 아마도 외부에서 이 지역에 도입되었고 이와 함께 말을 키우는 기술이라든지 기마 기술 등까지 이곳에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의 한 지역을 경유하여 한반도나 대륙에서 일본의 말이 전해졌으며 그 말이 이곳 나가노현 이이다시에 다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나가노를 군마의 생산지로 만든 것은 백제계 도레인들이었다. 그들은 가장 깊은 내륙 지역인 이곳 나가노까지 말을 들여왔고 사육 기술과 기마 기술을 전하며 영향력을 넓혀갔다. 이제 그 힘으로 백제를 도우려 했다. 자신들이 키운 말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백제에 지원하려 한 것이다. 왜 조정은 백제와 백제계 도레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바다 건너로 수백 필의 말은 물론 무기와 군사까지 보냈다. 551년 왜 조정과 백제계 도레인의 지원을 바탕으로 백제는 마침내 한성 탈환에 나섰다. 백제와 왜 그리고 신라, 가야까지 합세한 연합군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마침내 백제는 한성을 되찾았다. 소아씨와 신하노씨 등 백제계 도레인들은 이렇게 백제와 왜 두 나라의 운명을 하나로 만들었다. 백제는 도레인을 통해 일본 열도의 앞선 문명을 전달하고 그들을 매개로 다시 외에게서 군사적인 지원을 받는 인연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일본은 백제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백제는 일본에다가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특수한 용병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중개적인 역할을 일본에서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백제에서 건너가서 일본에 자리 잡은 유력한 호족들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가씨예요. 다시 말하면 소가씨는 일본이 백제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백제가 일본에다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것을 중개 역할을 하면서 그 성장한 그런 호족이에요. 그 무렵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급격하게 변해갔다. (618년) 당은 35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중국 대륙의 혼란을 평정하고 통일국가를 일으켰다. 당 태종 이세민은 군사적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630년) 동쪽의 돌궐을 정복한 당은 파죽지세로 정복 사업을 벌여 중앙아시아까지 영토를 넓혀갔다. 신라는 발빠르게 당과 연합한다. 이로써 동아시아는 친당 노선을 기준으로 양분된다. (632년) 당은 외에 사신을 보내 신라처럼 복속할 것을 요구한다. 외는 단호히 거절했다. 당 사신은 외와 의전 문제로 다투다가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 여기서는 예를 다퉜다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의 요구사항을 외국이 거절한 거고 그럴 때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이 요구했던 친당 노선의 제안을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거절해서 그런 일이 스코피온 사건 같은 식으로 전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664년 10월 당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유화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는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다. 당이 고구려를 압박하자 일본은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낀다. 소아 씨의 죽음을 묘사한 담우봉 연기회관에 당시 외조정의 상황이 묘사돼 있다. 귀족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불안해했다. 그리고 외교 노선을 수정해 당은 물론 신라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백제 출신 소아 씨가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했다. 조정엔 소아 씨에 대한 불만이 높아갔다. 이 장면은 아스카의 법흥사에서 열린 축국 모임의 광경인데요. 소아 씨의 뜻을 꺾는 방법은 그를 없애는 것뿐이었다. 황태자 중대형이 축구를 하다 신발이 벗겨지자 한 귀족이 이를 집어 다가간다. 그는 중신경족 신라의 도레인이었다.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 미시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오사카 근처가 됩니다만은 거기에 신사들의 70%가 신라계통의 신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신씨의 그 조상신이 신라계통의 신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신라계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아 씨의 위세에 눌렸던 황실과 신라계 귀족이 힘을 합친 것이다. (645년 6월 12일) 그들은 무장을 한 채 판계궁으로 향했다. 어전 밖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기회를 노렸다. 어전에선 무기를 휴대할 수 없는 원칙에 따라 소아 씨는 비무장 상태였다. 목격자들은 한반도 사람이 그를 죽였다고 소리쳤다. 천황의 어전에서 일어난 쿠데타. 아스카 실권자 소아 씨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백제와의 인연을 끝내 고집한 때문이었다. 한반도에 대한 외교 노선을 신라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즉 바꾸어 말하면 백제 일변도의 일본 외교로는 당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선을 선회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아 씨가 살해된 다음 해 외조정은 신라에 사신을 파견한다.
그가 만난 사람은 당시 신라의 실권자였던 김춘추. 사신은 그에게 외와의 관계 개선을 제의한다. 이듬해엔 김춘추가 일본 열도를 방문했다. 외 조정은 크게 환대했다.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외 조정을 매료시키며 신라와의 우호 관계를 이끌어낸다. 다음에 김춘추는 다시 당으로 갔다. 그는 당태종에게 외가 당에게 복속할 의사가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에 맞서기 위해 당과 신라 그리고 외의 연대를 제의한다. 외까지 친당 노선을 취하자 동아시아에서 고구려와 백제는 외교적으로 고립된다. (660년) 당은 마침내 백제를 향해 칼을 뽑았다. 13만 명의 나당 연합군은 서해를 건너 백제의 심장인 사비를 향해 진격했다. 상황은 급박했다.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열도의 서쪽 끝 후쿠오카. 이곳의 한 신사에 당시 백제가 처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다. 일본 37대 천황인 제명여제의 모습을 담은 그림. (660년 10월) 일본을 찾아온 백제 사신은 다급한 소식을 전했다. 나당 연합군의 공사로 백제의 수도 사비성은 함락됐다. 의자왕은 항복했고 많은 백제인들이 당에 끌려갔다. 백제는 이 소식을 외에 전하고 구원을 요청했다. 백제의 멸망 소식에 외 조정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제명 천황은 백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장군에 나누어 명하여 여러 길을 같이 나아갈 것이다. 구름처럼 만나고 번개처럼 움직여 같이 백제 땅에 모여 그 원수를 참하고 긴박한 고통을 덜어주어라. 백제의 멸망은 외와 한반도 사이의 끈이 사라짐을 의미했다.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장악하면은 일본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뒤의 일이기는 하지만은 670년대가 되면은 당나라가 그 일본을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백제가 멸망하면은 그 다음 당나라의 타깃이 그 일본이 된다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가 건장한 중에 나가서 한반도에서 그 당나라의 세력을 저지해야겠다. 일본은 거국적으로 파병을 준비했다. 백제 도래인 시나노 씨의 땅 나가노에서는 매년 8월이면 고대의 한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기리는 축제를 연다.
축제는 우리의 차전놀이처럼 두 척의 배를 부딪혀 겨루는 데서 절정에 달합니다. 전사자들을 기억하고 바닷사람들의 용맹함을 기억하던 전통의 축제. 마을 사람들은 두 개의 배 모형을 손수 만들어 축제 현장에 가지고 나온다. 1400여 년 전 선조들이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파병했던 군대의 배를 상징한다. 외조정은 일본 전역에서 배를 만들고 무기와 병력을 모았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대역사였다. 전국에서 모집한 인력과 물자가 집결한 곳은 후쿠오카. (663년 3월) 후쿠오카를 출발한 외 군대는 한반도 서해안 백강을 향해 진격했다. 백강은 전북 부안의 동진강이다. 이곳은 당시 백제 부흥군의 거점이었던 주류성을 지키는 길목이었다. (663년 8월 27일) 백강 하구엔 전선이 가득했다. 당나라 전선 170척과 일본 전선 400척이 맞붙었다. 백제와 일본, 당과 신라 연합군 10만 명이 동원된 동아시아 최대의 국제해전. 그러나 지역 지원군으로 편성된 일본군은 신라와 당의 정예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 백제와 외 연합군은 총 4번에 걸쳐 싸웠지만 모두 참패했다. 패전 후 양국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일본 규슈에 위치한 기쿠치성. 백천강 전투에 참전했던 기쿠치시가 당과 신라의 일본 침공에 대비해 쌓은 성이다. 그런데 이 성엔 백제 양식의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다. 백제 망명객들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이다. 한반도의 백제에서 망명한 귀족 그리고 고위 관료가 이곳에 들어와 기쿠지성의 축성을 지도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의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인물이 백제에서 망명한 귀족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국력을 총동원해 지키고자 했던 백제는 패망했지만 두 나라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 패전 후에도 백제 유민들은 열도에 계속 문명을 전해 외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패망과 침탈의 두려움 속에서도 끊이지 않았던 교류와 소통. 그것은 문명의 빛을 주고받으며 쌓은 인연. 그것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포도배가에 가고 기도배가에 간다 캐가 입이라고.